안녕하세요. 정서 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어, 원래는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함께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좀 오류가 계속 일으켜서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급하게 제가 이제 빨리 소개를 해야 되니까 슬라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정서행동 장애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왜 정서행동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는지, 사회에서 또는 학업에서 어떻게 우리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서행동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지적, 감각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 나, 다라, 마에서 보면 이제 뭐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 또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감정을 학습에 나타내고 학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불행이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서행동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서 행동에 대한 교육법도 이제 우리 IDEA에서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도 A, B, C, D, E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정서행동 장애에 대한 법과 큰 차이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신분열증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조현병을 포함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 정서 장애를 넘는 부분에 조금 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왜 발생한다고 했었죠? 앞서 제가 설명했었던 부분에서 정서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기타적인 정신분열이나 여러가지 다 넣게 되면 사실 정서행동이란 장애 안에 너무 많은 영역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역에 의해서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포커스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사회 부적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조금은 까다롭게 적응되는 부분도 이제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크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정신건강특수교육협회에서도 이제 이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IDEA 법보다는 이 정신건강특수교육협회에서 보면 조금 더 포커스가 아주 넓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뜻은 이제 이 정신건강 이 특수교육협회는 이제 학교에서 네 소리가 나죠? 네. 이 조금 더 이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폭넓은 아동들이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들한테 좀 일찍 올려줄 거라고 좀 일찍 좀 영상을 촬영을 되게 잘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지금 새로 이렇게 녹화를 지금 급하게
학교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짧게 포커스만 제가 짚으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서행동 장애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일반 아동과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아주 조그마한 차이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 아동이다, 이 아동에게는 정서행동 장애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학교에서는 교사나 또는 병원에서의 전문가,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의 행동을 보고 이 아동이 조금 더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사마다 또는 뭐 전문가마다 또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이 문제 행동에 대한 포용의 범위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 행동의 포용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 행동의 빈도가 높다, 심각하다, 이 아동이 지금 너무 많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동이 이런 행동을 하지만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심각하지가 않아, 누구나 이러면서 지나가 라고 생각하는 교사나 보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점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는 그 행동에 대한 기준점이 아주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야지만 아동에게 잘못된 잣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하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배웠어요. 이제 ADHD도 배웠고,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배웠는데,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이 하위 영역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하위 영역은 이제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제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이 여러 가지 하위 영역에 대해서는 이번 중간고사를 이제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이 되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은 판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어나가려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한데, 아주 마음이 급해요. 급한데 지금 영상이 이제 오류를 자꾸 일으키니까 지금 이렇게 또 오늘도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지금 제가 빨리 이제 시험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는 외현화적인 행동 문제와 내재화적인 행동 문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외현화적인 행동 문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격적인 거, 반항이나 충동성, 그리고 이제 복종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으로 이 아이는 행동에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누구나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정서행동 장애 안에는 이런 외현화적인 행동 문제뿐만 아니라 어때요? 내재화된 행동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재화적인 행동 문제는 바로 불안, 사회적인 위축이나 이제 우울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학교에서도 그 아동이 다른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을 잘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남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좋아해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혹시나 사회적으로 위축이 있어서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또는 이 환경에, 이 수업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상황에서 우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외현화적인 부분과
내재화적인 이런 내연화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이런 문제 행동을 우리가 이제 중재를 하고 싶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면 그 중재를 그냥 내가 이 아이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냥 이 문제를 내가 중재해 보겠어 라고 결정하고 중재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행동 지도 중재 단계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 중재를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문제 행동 사정에서 중재와 평가까지의 세부적으로 1부터 16단계로 이제 나눠져서 우리가 이 중재 단계를 이제 거쳐서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행동이 정말 문제 행동인가? 이 아동의 행동에 정말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문제 행동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 개인의 의견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전체 학생의 행동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 학생의 행동의 패턴을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중재 대상 학생의 행동이 문제 행동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와 타당도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 대상 학생의 이제 그리고 그 중재 대상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행동 우리가 이제 목표 행동으로 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행동 발생하는 이런 환경을 탐사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을 분석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조작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리 이탈에 대한 문제 행동이다 치면 수업 시간에 이탈하는 행동에 대해서 라고 하면 조작적인 정의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분 수업 시간에 학생이 의자에서 완전히 일어나 책상과 의자에서 1m 이상 떨어지는 자리 이탈을 10회 이상 했을 때에 우리는 이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삼는다. 이렇게 정확한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6번에서도 이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측정이랑 기록 방법이 선택할 수 있겠죠.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다음에 기록 방법을 나는 횟수로 재겠다, 나는 떠나 있는 시간을 재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기록 방법을 또는 나는 일할 기록으로 하겠다, 이렇게 기록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 행동에 대한 사전 측정이랑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시키며 이제 이 아동의 문제 행동이 얼마나 잦은 빈도로 발생을 했는지, 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이 1단계 문제 행동 사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중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표 행동, 이제 이 중재 행동, 문제 행동을 이제 우리가 중재하기 위한 적절한 중재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목표 행동에 대한 중재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중재 기간 동안 자료 측정을 하고 수집을 해서 이제 이 중재를 하는 동안 바뀌어진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또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중재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중재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동이 40분 수업 시간에 10번 이상 자리 이탈을 했었는데 중재를 했더니 아동이 40분 동안에 자리 이탈을 15번을 한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일단 이 중재가 효과가 없었다라고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2단계 어때요? 10번 되돌아가거나 또는 1단계의 2번 중재 대상 학생의 목표 행동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럼 우리가 이제 중재에 성공했어요. 40분 수업 시간에 10번 이상의 자리 이탈을 했던 학생이 중재를 통해서 40분 동안에 자리 이탈을 한 번만 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에 도달을 했으니까 중재를 종료하면서 목표 행동에 대한 사후 측정이랑 기록을 하고 그것을 그래프로 시각한 다음에 이제 어때요? 다시 새롭게 우리가 목표 행동을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번부터 16번까지의 이 중재 단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이 중재가 효과가 있었는지, 다른 오염 때문에 이 아이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 중재가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 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행동 이해와 기능 분석에서 이 기능 분석 과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쭈루루루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요한 정보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지금 너무 슬퍼요, 저는 지금. 이제 대면을 못하니까 제가 영상을 좋진 않지만 제 얼굴을 넣어서 같이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좌절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유를 좀 찾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제가 할 수 있게끔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능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A, B, C 평가예요. 아동이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자극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고 강화가 있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도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자극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 행동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지금 제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바로 이 정서행동장애의 개념적인 지도 모델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 5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신체 생리적 모델, 정신역동적, 그리고 행동주의적, 인지주의적, 생태학적 이 모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중재하는 방법과 또 바라보는 진단 평가에 대해서 다 각각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서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보는지는 더 이유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신체 생리적 모델은 이제 신체 생리적 모델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유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제 의료적인 모델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행동들이 이미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기인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있던, 또는 여러 가지 내가 타고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서 행동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신체 생리적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이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 유전자에 있어서 이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게 바로 쌍둥이죠. 일란성 쌍둥이는 다 한 명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한 명도 그럴 확률이 높다. 각각의 입양이 되었어도 그렇게 동시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화학적, 신경학적 요인에서도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에서 뭔가의 오류가 있거나
뇌에 뭐 구조적으로 되게 비정상적이거나 뇌에 기능장애 있다든지 또는 우리 호르몬이나 이런 신진대사에 뭔가 결손이나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서행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럼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물 치료,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 생리적 모델에서는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동에 대한 발달력 조사라든지 신경학적인 평가나 DNA 검사 이런 부분은 다 어디서 하죠? 의학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곳에서 할 수가 있고, 이제 중재에서도 우리가 뭐 유전공학이나 약물치료, 영양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동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지켜서 약물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동이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교사가 아동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게끔, 또는 영양요법에서도 아동이 음식의 섭취에 있어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동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약물이나 영양적인 부분에서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교사가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역동적 모델은 이제 이 정서 행동 문제 자체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적 과정상의 기능장애에 기인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성숙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지체가 돼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체가 되었지만 발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내적 동기를 잘 가지고 잘 할 수 있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정신역동적 모델에서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각 단계에 맞는 발달 단계에 맞는 이 개인적인 욕구에 이제 초점을 둬요. 누가 있죠? 프로이드. 그렇죠. 프로이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각 발달 단계에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서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정신역동적 모델에서는 이런 무의식적인 충동과 의식적인 욕구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정서행동 장애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평가를 이제 뭐 투사적인 기법이나 인물화 검사, 문장 완성이나 자기 보고식으로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욕구에 결여가 되어 있고 충족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중재법에서도 이런 심리적인 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행동주의적 모델이 있는데요. 이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정서장애, 정서행동장애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이제 우리가 학습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우리는 학습을 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게 바로 행동주의적 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짧게 줄여서 설명을 하려고, 원래는 제가 영상을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였는데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올려야지 여러분들이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제가 시험에 대한 포커스만 지금 톡톡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동주의적 모델에서는 또 우리 파브로프죠. 파브로프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끔 자극과 반응으로 조건화된 자극과 반응을 만드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행동주의적 모델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하는 행동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 개인이 관찰이나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관찰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반응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이런 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때요? 가능하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사람의 모델링을 통해서 그 행동을 잘 관찰을 해서 내가 새로운 반응을 습득할 수가 있고, 또는 내가 문제 행동,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나 행동의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행동은 관찰학습, 대리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가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행동이 맞는지, 행동이 향상이 됐는지, 또는 문제 행동이 소거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동 평정 척도라든지 행동 기록, 그리고 행동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모델링이나 이제 그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높일 수 있고 부정적인 행동을 낮출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인 기술 훈련이나 이런 행동 증가 기법이죠. 뭐 광화문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유관 계약을 한다든지, 토큰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문제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 뭐 차별 강화를 한다든지, 타임아웃이나 벌이나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는 인지주의적 모델이에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조금 듣기 안 좋아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 녹화를 몇 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말이 빨라지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인지주의적 부분에서는 어때요?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내면적인 개인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주의적 모델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발달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대와 그리고 평가, 귀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의미를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나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인지주의적 모델에서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아동이 스스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끔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장 어느 정도 상위 단계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행동수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아니야,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해봐 해서 끊임없이 교사가 조금 더 주입적으로 가리키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이 인지주의적 모델에서는 아동이 스스로 너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너는 어떤 생각을 해? 그럼 너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보고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재법에서도 많이 쓰는 게 바로 REBT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로 계속 아동이 이제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변화시켜 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교수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인지주의 모델에서의 중재 방법입니다. 자, 막 이렇게 빨간 줄이 끄여 있죠. 이렇게 원래는 동영상을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자기교수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아동에게 너 혼자 생각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맞는 것 같아? 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가 도움을 줘야 돼요. 먼저 외연적으로 교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시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아동이 그 지도에 따라서 자기 지도로 점점 변해가면서 내면적인 자기 교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서행동장애 개념적 지도 모델에서 마지막인데요. 이 생태학적 모델은 이제 아동이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가정, 그리고 학교, 지역, 사회, 그리고 이 국가,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아동에게 정서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혼자서 변화를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참여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또래 학생과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지역,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국가에서부터의 아동의 이런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참여를 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바로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학교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어때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표적 행동을 선정하면 그 행동 이제 소거하는 데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많이 침해하고 조금 더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대세가 예방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행동을 먼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동은 우리가 어때요? 먼저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행동보다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 저는 지금 완전 멘붕 상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려고 시작을 한 게 나에게 슬픔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조금 했던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애착이나 이제 기질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착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죠? 4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리고 기질에도 어때요? 3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제 시험을 치는데 굉장히 편하게 잘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시험 치기 전에 이 수업을 들어야지 하위 영역을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카톡에 일부러 안 올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카톡에 얘기하면 앞에만 보면 되겠지 하고 영상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한 부분을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좀 중간고사를 잘 쳐야지 제가 또 이제 기말고사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과제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과제 하나에 이제 같이 수업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의 수업을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도안으로 대처할 건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이 지도안에 있어가지고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다음 주에 과제랑 이제 지도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지출 기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시험을 여러분들 내일 잘 쳤으면 좋겠고요. 좀 급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잘 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